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석 특집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옆에는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 나오셨죠? 예, 김우창 교수님이신데요. 예,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창 교수님은 예,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예,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하셨고요. 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금융공학과 박사를 하셨습니다. 예, 하버드, 프린스턴. 이번에 프린스턴이 그 어딘가요? 어디에서 1등 했던 것 같은데? 보통 US 뉴스에서는 예, 프린스턴이 항상 1등이 나옵니다. 예. 올해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네, 네. 제 기억에 US 뉴스에서 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거기에서 올해 1등을 해서 프린스턴이 3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1등 올해 1등 그래서 프린스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뭐 프린스턴에서 금융공학과 박사를 하시고요. 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의 위원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위원회를 5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수탁제 책임 전문위원회,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재정 재계산이라고 하는데요. 6년 전에 했던 4차 재정 축에 작년에 또 5차 재정 축의 위원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국회 그 연금 특위 와. 거기에 이제 민간 자문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쯤 해서 국회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계속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위원회 활동을 안 한 기간보다 한 기간이 지난 10년만 놓고 훨씬 길더라고요. 저도 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그러네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10년 정도 지금 국민연금. 근데 사실 재정추계라고 하니까 금융공학과 국민연금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다음에 진짜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가 국민연금위원회에 다행히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음. 이런 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이제 초대되는 전문가가 저 같은 백그라운드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개혁 논의의 주체는 정치인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이념적,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뭐 얼마나 뭘 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푸는 문제가 뭐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 알파고 푸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도 있고 기간도 많고, 그러니까 막 뭐 인공지능도 요새는 많이 쓰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 프린스턴 시절에 스승님께서는 2006년에 미국에서 퇴직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펜션 프로텍션 액트 오브 2006라 그러는데, 예. 이제 하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예. 이제 하원을 이제 지원해주는, 또 이제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동료 학자, 프랑스 학자인데요. 이 친구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하기 전에 와. 안을 좀 내봐라.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재정 안정의 방점을 찍었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예. 그게 그냥 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안을 냈다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네.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데, 예,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념적 지향점에 강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위원회 거의 10년 거의 매년 뭘 했는데, 그 소위 이과 출신은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문과 출신이세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가치가 들어가 있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금융공학으로 국민연금에 자문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정부의 지금 연금 개혁안을 9월 4일 날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총평을 해주시면 어떤가요? 두 가지식으로 두 가지
핵심 총평은 첫 번째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에 진심이시다. 진심이시다. 네. 예. 두 번째 그러나 세부 내용은 대단히 논쟁적이다. 논쟁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요. 진심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네, 이게 이제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이제 약간 그 현재 정부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청자들께서 조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실 것 그렇죠. 같아서 그것부터 좀 먼저 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법 4조에 보면 국가는 5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건강검진, 재정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그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야 된다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에? 네네. 근데 5차 재정 추계가 작년 9월, 10월에 이때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서를 냈어요. 그건 국무회의에도 통과를 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야 되는데 예. 대안이 아닌 과제만을 냈다. 맞다. 예, 기억납니다. 예, 약간 예. 맹탕이다,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럼 이번에 나온 정부의 개혁안은 그러니까 약간 제도나 법적으로 보면 딱히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나온 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건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의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정부의 하는 이거다라고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진심이다라고 느껴졌던 게 작년에 엄청 욕을 먹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공이 국회에 넘어갔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국회의 그 연금 특위에서 그랬죠. 막 KBS에서 뭐 이렇게 이승현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막 수기 민주주의를 했죠. 그런 것도 하고, 예. 근데 결국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고 나가리가 났죠. 거의 될 뻔했는데 그때. 예,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예, 해주십시오. 그건 예. 그래서 얘기를 좀만 이어서 하자면.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사실은 연금 개혁의 불씨가 꺼졌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슬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미 욕을 먹을 만큼 먹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누가 엄청 뭐라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약간 치고받는 분위기에서 약간 과거의 연금 개혁이 실패했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타이밍에 안을 내셨다는 거는 그거는 그 강론에서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오케이. 연금 개혁의 논의가 새롭게 자기 열린 거죠. 그 타이밍상 이제 선거 일정이 있는데 네. 올해 내년까지는 그럭저럭 어떤 논의의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뭐 약간 논쟁적인 안이라도 낸 것이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네. 이제 두 번째 얘기 이제 논쟁적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어떤 얘기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데요. 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강론은 좀 이따 얘기를 나눌 것 같으니까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논의가 됐던 거를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약간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에 예. 소득 대체율 43%를 주장을 하셨어요. 21대 국회 여당이면 문재인 정부입니까? 아니죠.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났고 22대 국회가 이제 7월에 시작을 6월에 시작했죠. 6월에 시작한 건데 그 내는 거는 13% 받는 거는 43%.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 45를 처음으로 가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44를 그랬죠. 카운터 오퍼를 하셨어요.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설왕설래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아까 회기가. 말씀하신 나가리. 네, 나가리가 예. 났고 예. 심지어는 이제 김진표 의장님께서 5월 26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말 임기를 3일인가 놔두시고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아니 그 소득 대시율 1%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어.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니 예. 요건 꼭 좀 해라 라고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가까이 갔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안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현재 여당이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그렇죠. 민주당은 보험료율 똑같이 13%, 소득 대체율 44%. 44%. 예.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가 카운터 오퍼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아요. 맨 예. 마지막에 나온 얘기. 예. 정부의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계속 낮아졌네. 예,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예. 이 소득 대체율 44%면 재정 안정이 완전히 망하고 44%는 42%라고 해서 예. 재정 안정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예. 소득 대체율 44%면 소득 보장이 되는데 42%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사실 10,000원, 20,000원 차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만 보면 현재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부든 그 모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까이 왔어요. 오케이. 예. 네, 이제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은 논쟁적인 의제 두 개를 던졌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 안정 장치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가 세대 간 어떤 그 차등 보험료 인상.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동 안전 장치라는 거는 제가 뭐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개입하지 마. 네. 예, 그냥 자동으로 프리스턴 박사가 아니요,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대로 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원래 2.5% 나오기로 됐는데 2.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거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급여랄지 이런 게 자동으로 바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예. 그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예. 정확한 정부의 명칭은 예. 이게 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예. 자동 안정 장치라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자동 안정 장치의 구체적인 뭐 공식이라든가 예. 뭐 정확한 시나리오라든가 요거를 문서로 내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또 정부도 자동 안정 장치를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근데 요렇게 하면은 예. 기금 고갈 시점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거라서 그렇죠. 앞으로 변화가 될 여지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은 요거예요. 제가 한 20년 좀 전에 예. 그 컵라면 하나가 한 5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컵라면 예, 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육개장사발면 예, 이런 예, 거. 육개장 사발면. 지금 한 1,000원 하잖아요. 별로 안 올랐네, 그건 생각해보니까. 예. 그 2배. 그래도 2배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20년쯤 지나면 얘가 한 2,000원쯤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지금 1,000원 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살 수 있는데 계속 1,000원만 받으면 20년이 지났을 때 컵라면 하나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뿐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제 제도다 보니까 국민연금 홍보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강조했던 게 물가 상승률대로 연금급여를 올려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65세 은퇴해서 받은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력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게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고 그렇죠. 이게 정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주는 거를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깎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변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수명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예. 두 번째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경우. 인구가 주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숫자로 해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해에 3%였는데 예. 그해 수명이 뭐 한 1% 정도가 늘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젊은 세대 보험을 낼 수 있는 경제활동 세대가 진입을 요만큼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또 1%가 줄었다라고 하면 3에서 1을 빼가지고 1%만 올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거는 뭐 자동 삭감 장치네. 자동 조정 장치가 아니고.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9월 6일인가 예. 하여튼 고 정부 발표 하루 이틀 뒤에 예. 그 민주당에서 복지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이제 몇몇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인가? 이제 거기에서 정확히 그 워딩을 쓰셨어요. 자동 삭감 장치라는. 그러니까 진짜 자동 삭감 장치인데. 네,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취지 자체가 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라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아까 제가 논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도 논쟁적이죠. 예. 근데 그건 약간 기분의 문제고요. 그렇죠. 정말 좀 많이 논쟁적일 부분이 자동 안정 장치라고 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약간 갖고 있는 함의가 있는데 그 이제까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단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근데 그 누구도 이제까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까지 거둔 보험료에 대해서 국가가 약속한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료를 걷는 거에 대해서 뭐 덜 주겠다라거나 예. 혹은 보험료를 더 걷자 그랬지 이미 정부는 2024년 8월 보험료까지는 걷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공식에 나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공무원이나 군인들한테 네. 특히 공무원 연금을 깎을 때도 네.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 20년 차 된 사람들 30년 차 된 사람들이 과거에 약속해줬던 그 액수는 당신들은 줄게. 다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 내년부터 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법을 적용할 거야.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공무원 연금도 개혁을 할 때. 거기에 사실은 예. 그 공무원 연금도요. 예. 자동 안정화 장치 비스무리한 게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작동을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공무원 연금도 법에 의해 가지고 그건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가 이미 되어 있었고 예. 또 법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개혁을 하면서 기수급자들의 연금 급여를 동결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글쎄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한 10% 정도의 총 물가 상승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실질적으로 기수급자도 10%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약간 어쨌든 이제까지 국가가 약속한 것이고 그렇죠. 이게 약간 강제 제도를 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영업자분들이 못 내면 막 통장 압류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안 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냈고 국가가 이렇게 약속을 한 그런 금액이 있는데 자동 안정 장치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조금 명백히 한 거죠. 고백을 해버린 거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진심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진심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네네네.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 같은 중장년층,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보편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됐다고 치면 그 역사로 보면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가장 많이 보험료를 많이 낸 그런 직장인으로 29년 동안 살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보험료를 많이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많이 냈어. 근데 저는 앞으로도 푹푹푹 더 내야 되고 네. 50대 중반으로서 너는 푹푹푹 더 내. 3%씩 4%씩 더 내라. 그리고 65세까지 내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65세부터 저는 받기로 돼 있거든요. 네. 70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자동 안전장치로
조금 깎일 수도 있어.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 같은 낀 세대는 아마 45세부터 한 50, 한 7, 8세까지 다 이런 기분일 텐데 우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냈어.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그 시점부터. 근데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그 시점부터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 청년 세대 힘든 거 아는데 그러면 저 친구들은 근데 조금씩 이제 내래 조금씩 올린대라고 하면 야 이거는 부모 부양하고 자식 부양하는 우리 낀 세대를 연금에도 적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확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뭐지? 계층 간에 만약에 뭘 한다면 그래 그거는 나는 리버럴로서 좀 그거는 충분히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럼 더 내라 그러면 더 낼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네네. 근데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 세대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또 감정적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의 법을 보면 사적연금도 이제 예를 들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네.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차별을 둬서 보험료가 차등이 되죠. 근데 연금은 그러니까 DB 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어카운트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처럼 이제 풀링을 해가지고 하는 네. 거기에서는 연령이나 뭐 세대나 성별이나 이걸로 차별을 하면 불법이에요. 사적 연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연금이 이런 국민연금처럼 이제 DB 연금 모든 사람이 한 단일 제도, 단일 기금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나다 보면 뭐가 안 맞는 게 정상이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그 시점 이후에 요 이 땅 해서 요 시점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례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노르웨이인가에서 한시적으로 5년 정도 개혁의 어떤 과도기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은 특히 그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의 예. 경우에는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손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소득 재분배 기능도 그게 이제 사회에선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데 불만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세대 간에 뭐가 차이를 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이제 되게 이거는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거든요. 아, 위험한 얘기네요.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예.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지속 유지가 안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게 되고 예. 그냥 우리는 이 제도에 다 같이 굴러가는 거가 아닌 쟤는 뭘 했고 쟤는 뭘 했는데 난 이걸 했네.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거죠. 제가 이 계층별로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리버럴로서 네네.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어디 연금 정책이 시민행동인가 어디 통계를 보니까 네네.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모든 계층이 덜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근데 진짜 많이 덜 받는 사람들이 저처럼 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더 덜 받고 맞아요. OECD 평균에 비해서 하위층들은 그나마 한 87% 정도까지는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 계층적으로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라고 하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찬성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세대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요. 예.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은 예. 평균 소득 이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득 대출 40% 기준으로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거 덜 받아라. 그러니까 아마 최 기자님께서는 KBS 기자셨으니까 예. 아마 상한 치셨을 거예요. 예, 상쳤죠. 그러면 계속. 최 기자님의 예. 소득 대체율은 물론 이제 쭉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60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렇죠. 내려갔을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30%밖에 못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예. 그러면 원래 40을 줘야 되는데 30만 줬으니까 10이 그렇죠. 남는 거는 저소득층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손해 보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예. 이제 여기로 오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조금 놓고 보면 현재 경제활동 인구만 놓고 볼게요. 예.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40살을 기준으로 40대 이상은 조금 이득 본 세대, 아, 40세 미만은 조금 손해 보는 세대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예. 막연한 표현이긴 한데 세대 간의 불연속점이 지금 40세 전후인 것 같아요. 80년생 초중반 정도. 예. 그 앞에 태어난 세대는 그래도 뭐 꿀빨 것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았다. 예. 그리고 나중에 기금고갈 되기 전에 죽을 테니까 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거고 예. 그 이후 세대는 뭔가 예.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데 기금고갈 되니까 우리 못 받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놓고 보면 확실히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혜택은 많이 본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근데 그러면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상대적으로 더 좋은 어떤 혜택을 받았던 세대가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던 세대가 천천히 올리고 요거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확장을 해보면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중장년층이 이제까지 사실 불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네. 부모님 봉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큰형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저 사람들은 왜 많이 받았지? 기초연금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것보다 더 이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40세를 전후로 생기는 불연속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경제활동 인구 사이에서의 갈등은 좀 해소된다고 치지만 지금 10살 애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2015년생인데 그 정부 안에서 지금 이제 보험료도 올리고 기금용 수익률도 개선을 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급여도 좀 줄이고 이래서 그래도 기금 고갈은 여전히 발생하거든요. 2080년대. 그러니까 지금 10살인 애는 어쨌든 또 기금 고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0살인 애가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적어도 15년, 한 20년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제 20살, 30살이 되면 그 앞 세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네. 40세를 기점으로 생겼던 어떤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게 현재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과 그 바로 전 세대, 중장년층 세대, 그러니까 최 기자님 세대겠죠. 거기에 불연속점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현재 한 20세까지는 그럭저럭 받는 구조니까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의 미래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현재 20대, 30대에게 호응이 있는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럼 앞으로 지금 10대 애들은 어떨 거냐? 걔네들 들어오면 걔네들은 완전히 높은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약간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확실히 내는 것보다 많이 받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기금이 고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정부에서 얘기한 42%의 소득 대체율 기준, 근데 그 자동 안정화 장치를 안 해서 연금 삭감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기존에 쌓인 미적립 부채가 없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KBI에서 제안한 구연금, 신연금 제도로 쪼개서 신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똔똔이 되는 보험료율이 얼마일까요? 연금을 아예 쪼개자, 기금을 쪼개버리자. 만약에 쪼갠다면 9세대 이렇게 불가능한 신세대. 얘기지만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그 이런 숫자를 아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40%일 때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오늘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고 오늘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기금용 수익률은 정부에서 이제 5.5로 하기로 했고요. 그거 당연히 달성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0년간
되게 보수적인 투자를 했는데 기본용 수익률이 5.88%였거든요. 거의 6%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브레이크 이븐 보험료율은 12%예요. 아, 12%예요? 예. 아까 올리는 게 13%였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료 정부가 아는 42% 소득 대체율이잖아요. 그럼 12.5%가 브레이크 이븐입니다. 괜찮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44%의 소득 대체율이면 13%가 브레이크 이븐이에요. 자,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고 네. 확실히 지금까지 덜 내고 더 받아가는 제도로 설계가 되었으니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미적립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동안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요걸 하시면서 밝혔어요. 1,700조 원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해 가지고 받기로 한 퇴직금이구나. 그렇죠. 예. 네. 비유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예. 1,100조 원이 기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 딱 연금을 끊고 예. 기금을 굴려서 빚잔치를 해서 약속된 거 앞으로 줄게. 이렇게 하면 기금이 1,100조가 아닌 2,80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예. 어쨌든 보험료율이 12%, 13%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예. 현재 소득 대체율에 똔똔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20대가 천천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12.5%로 갈 때까지는 덜 내고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담은 어디로 갑니까? 그 부담은 지금 미성년한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10살짜리 뭐 네네네. 5살짜리.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정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니고 그러네. 다른 나라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 같은 출산율이 있었던 국가가 인류 역사상 있었나요? 그렇지. 0.71.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계 최초의 상황을 당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 것만 보고서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최소한 이 세대 간 어떤 차등 보험료율 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40세를 전후로 형성된 세대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 이제 현재 노인 세대와 중장년층 세대의 갈등, 그리고 현재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10년, 20년 뒤에 필연적으로 지금 미성년과 현재 20, 30대 간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계층으로 좀 계층별로 더 내게 하거나 그런 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층을 좀 더 내고 중간을 유지시키고 뭐 이런 방법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이제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지금도 너무 강하다. 국민연금이.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13%로 올리잖아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최고 소득자 지금 한 600만 원 정도가 상한인데요. 그렇죠. 최고 소득자분들은 수익비가 그러니까 내는 돈 그대로 받아가는 것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지겠죠. 30%가 아니고 20%까지 떨어질 수 낸 것보다 소득 대체율이 덜 받아가게 되는 제도가 특정 계층에게 강요가 된다면 제도가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네. 저소득층이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든 아니면 노년 세대든 저소득층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를 구해야 된다면 그게 국민연금 가입자가 구해야 됩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네네네. 라는 책 여기 책에서 올려주시기로 했는데. 예, 책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네네네. CG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그 책에서 3.115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 1이 GDP의 1%를 네. 재정으로 네. 연금에 투입해라. 네네.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게 좋다. 네, 빨리 하면 좋다라는 의미죠.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예.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기억 숫자를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소득 대체율 40% 기준 똔똔이 되는 보험료율은 12%다. 12%다. 예. 우리가 지금 9% 내고 있습니다. 9% 내고 있어요. 9%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12%를 내고 소득 대체율 40%를 했으면 예.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뭐 플럭추에이션은 있겠습니다만 대강 내는 돈 대강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 고갈될 일도 없고 막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최초의 제도, 이런 제도라는 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후하게 해줬죠. 너무 관대하게 줬어. 예, 그리고 이제 개혁이 일어났는데 완벽하지 않았고 예. 근데 그게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1,7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 거죠. 1,100조 예. 밖에 없는 거예요. 2,800조가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 거둔 보험료에 대해서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12%보다 많이 올리는 경우에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앞 세대가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정부든 가입자든 많이 받아갔으니까. 네, 앞 세대가 많이 받아가서 생긴 그 미적립 부채를 예. 다음 세대 연금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예. 뭐 12%보다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9에서 12%까지는 올라가는 게 당위라고 봐요. 어쩔 수 없다. 예.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논리 자체가 이런 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고 그럼 못 받는다. 예. 그런데 12%보다 적게 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세대에게 그 빚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당위적으로 봤을 때 12%까지 올리는 거는 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12%보다 좀 많이 올린다고 생각했고 15%또 혹자가 얘기하시는 뭐 20.8%뭐 이런 얘기는 예. 그냥 앞 세대가 낸 빚을 다음 세대 연금 가입자가 내야 된다고 강요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부채까지 다 탕감해라. 예, 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너무 심한데, 그것도. 예. 자, 그러면 이 1,700조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금 제도가 잘 설계됐으면 좋았겠으나 어쨌든 지난 일이에요. 뭐 우리가 뭐 욕해도 되고 책임자가 이놈이다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공학자니까 그렇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주어진 상황이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요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이 1,700조를 한 큐에 뭐 정부가 태우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GDP가 불가능하겠죠. 2,000조인데. 네, 예. 그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 2.0이라고 이제 국회에서 비공개 발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이미 그때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000조더라고요. 그래서 덮었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답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1,700조라고 하는 이 부채를 한꺼번에 이제 갚는 건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또 앞에 많이 받아가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조금 후하게 받아가신 노인분들한테 뱉어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죠. 예. 예. 막 기초연금을 더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리고 노후 빈곤율 대단히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대가 똑같은 만큼 보험료하고 재정 투입을 한다라는 이걸 상정을 하고 두 번째 보험료는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12%보다 더 올라가는 건 이상하다. 자 그러면 그게 딱 GDP 1%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예. 숫자군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기금은 GDP 120% 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한 600조, 2,700조쯤 돼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 기금이 1,100조인데 1,700조가 모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GDP 120%예요. 그러네. 그래서 기금이 예. GDP의 120% 정도가 있으면 소득 대체율 40%인 연금 기금의 균형 상태로 가는 거고 그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그 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세대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갈등도 없고. 예, 똑같은 연금 급여를 받아가고 모든 정부는 똑같이 GDP 1%만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부는. 네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야, 그 뭐 재정은 국민 세금이고 그렇지.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 있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재정 투입하는 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평균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차라리 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현실의 실현 가능성을 보면 이번에 연금 개혁 논의가 되게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보험료 12% 13%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여당 야당 정부가 합의가 됐어요. 그렇죠.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네, 예.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2, 43, 44에서 거의 만났어요. 그러네요. 네. 몇만 원 차이 안 나. 네. 근데 왜 거기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거 이상 보험료를 거두면 이제 이런 숫자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다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추가되는 보험료는 기존 세대의 미적립 부채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그런 기재가 된다는 걸 아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13%의 소득 대체율 42에서 44 정도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그 이상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상정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 재정 투입을 안 할 수 있는 시점이 10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예.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빚이 크지 않았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상황이 엄청 막 망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전 세계 연금 상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연금 생긴 지가 1988년이고 사실 전 국민한테 확대된 건 99년입니다. 그러면 25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이에 큰 개혁이 두 번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기금이 거의 막 망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 검진을 갔는데 예를 들면 뭐 당뇨 수치가 뭐 간당간당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근데 일본은 당뇨 걸리고 합병증 와가지고 발을 잘린 상태에서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대사증후군 정도의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거죠. 아직은.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딴 나라의 보험료가 막 20% 내고 우리보다 덜 받아간다. 왜 그랬냐? 앞 세대가 그러니까 연금 시스템이 그래요. 그냥 앞 세대가 많이 받아가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앞 세대가 빨리 깨닫고 조금이라도 미리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국가들은 조금 같은 돈 내면 많이 받아가는 거고 그냥 끝까지 뒀다가 큰일 났네라고 해버리면 특히나 요즘처럼 인구 구조가 악화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데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후자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도 최초에 기금이 0은 아니었겠죠. 예. 근데 기금이 실질적으로 0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대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네. 이유가 뭐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했으면 답이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 세대를 내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보험료하고 재정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기금이 있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또 빨리 돌아가셨어. 맞아요. 예,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았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에서 합의를 빨리 하면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합의안 그거는 3.115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해서 나왔던 그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좀 솔루션을 요 정도가 제일 좋겠다. 네. 제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언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게 소득 대체율 42%에 보험료 13%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용 수익률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손실을 더 자주 보고 크게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막 다 잃고 이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0이거든요. 아, 0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한
위험자산 2에 안전자산 1 정도가 예. 이제 중기의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갈 길이고 음. 그러면 기금운용 수익률이 한 5.5 정도로 수렴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지난 뭐 3, 40년 동안 훨씬 더 낮은 위험자산을 들고 있었는데 5.88이었는데 그렇죠. 5.5를 못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위험자산 조금 늘려서 위험자산 한 3, 그다음에 안전자산 1 정도를 하면 6에서 6 조금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실을 보는 10% 이상 손실을 보는 해가 이제는 종종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날아가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불편하죠. 코로나 때랄지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지 뭐. 예, 2022년 같은 경우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음.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감내를 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 인상폭하고 정부가 태워야 되는 돈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1년의 어떤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발 맞습니다. 예. 장기 수익률로 연금은 보는 거니까 예. 그거 다 평가 수익이니까 그거 맞아요. 뭐 한다고 뭐 팍 팔아버리는 것도 아니거든 연기금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막 호들갑 떨어서 뭐 이번에 뭐 플러스 10%나 났어요 축제 벌일 일도 아니고 네네. 마이너스 10%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제일 멍청해요 이렇게 할 일도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약간 이게 약간 역길로 잠깐만 세자면 예. 1분만 세자면 그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기금이 되게 커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턴 대학이 한 50조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하버드가 그게 한 1.5회쯤 되고 예일이 그 사이에쯤에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예일 대학의 기금 운용 최고 이제 책임자가 이제 데이비드 스웬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예일 대학의 기금 운용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정책을 완전히 바꿨는데, 그게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사모펀드, 예. 그 유동성이 없는 사모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로직이 뭐냐면, 자, 예일 대학에서 혹시나 기금이 날아간다고 치자. 예. 동문들이 메꿔줄 거다. 예일 대학은 망하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일 대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런 거를 접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져야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어차피 이 기금을 한꺼번에 다 쓸 거 아니고 1년에 많이 써봐야 기금의 5%밖에 안 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데이비드 스웬슨은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철학을 그 유동성이 없는 데에 투자하는 걸로 정하고, 왜냐하면 주인인 예일의 학생들과 교수들, 직원들, 동문들이 그거를 인정해 줄 거니까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뭐 30년 정도 연평균 20%씩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그때 이제 제가 박사 받고 잔마켓에서 나왔을 때인데요. 예. 금융공학으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예일 대학의 인다우먼트가 평가 손실이 60%가 났어요. 한 해. 60%. 그런데 물론 그 고통이 다음에는. 있었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다 메이크업 했습니다. 그렇겠죠.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죠. 원금 날릴 수가 있어요. 내 돈이고. 네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 범위 안에서 하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연금으로 와서 그 정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막 높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시는데 캐나다는 레버리지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가 위험자산이에요. 빌려서도 막 해요? 네네네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채권 포지션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위험자산 포지션이 90%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어마어마하게 깨졌죠. 우리는 그때 1%도 안 깨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 같을 때 뭐 10% 20% 깨질 각오를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수익률이 2%까지는 못 올리고요. 뭐 1.5%는 쉽게 올라요. 근데 그것도 뭐 조 단위로 오를 거 아닙니까? 액수로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0조의 1%는 얼마입니까? 10조입니다. 10조네. 10조네.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다만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적 연기금의
위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예. 제가 보는 상황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위험자산 3, 안전자산 1 정도고 그 정도면은 기금용 수익률이 한 6%, 뭐 6%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1% 정도의 GDP를 투자를 하자. 예, 예. 그리고 1.5% 정도의 수익률을 좀 높이자.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예. 1% 기금용 수익률 개선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 거기 0.5%더 가능하다. 1.5% 정도 올릴 수 예,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이 다만 예. 그 추가 위험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음. 근데 그게 당연히 위험을 치니까 불편하지만 예. 그 반대 급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래서 312로 네네네. 처음에 3은 9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9에서 11로 올라가니까 9에서 11로 보험료를 3이죠. 3% 올리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이나 음. 민주당 안보다 1% 낮은 거고요. 그러네. 예, 예. 물론 그걸 소득세율은 40 기준입니다만. 대신 뭐 수익률을 높이면 충분히 이제 네. 메이크업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네. 이제 아까 이게 결국은 이제 논쟁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재정 투입 GDP 1% 사실 정부가 하는 거나 보험료 올리는 거나 돈은 똑같아요. 그리고 정부 재정도 세금이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서 빼나 저 주머니에서 빼나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러네. 네. 좀 생각해 보니까. 다만 네. 이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재정 투입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론도 아니고 당연하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단적인 예가 이번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보험료 13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 수익률도 올리고 심지어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사실상 삭감하고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그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가 과거에 나온 게 있는데 네. 대강 20% 정도 삭감되는 걸로 나와요. 생애 총 연금 급여에. 근데 여전히 연금 기금이 2080년대에 고갈이 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2080년 이후 세대의 정부는 또 재정을 엄청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 재정이 GDP 6, 7%될 겁니다. 보험료를 걷고 모자란 부분이요. GDP 6, 7%가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 연금 급여의 총액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GDP 9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걷는 게 3, 4%밖에 안 돼요. GDP에. 예. 그러면 이제 기금이 고갈되면 6%, 7%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으로 따지면 현재 가치로 한 130조, 140조쯤 되는 돈인데 예. 삼성전자 시총의 3분의 1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금 고갈 이후의 정부는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영원히.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세금 더 안 오르면 좋겠어요. 세금 그렇죠.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 정부가 예. GDP 1%만 2030년부터 해주면 기금이 영속이 돼요. 연금 깎지 않아도 돼요. 기금이 영속이 돼요? 네. 그게 숫자로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12%만 올리고 네, 9에서 11로 올리고 11로 올리고 13도 아니야. 네. 그리고 1%만 GDP 투입해. 네. 2030년부터야. 네. 그리고 수익률을 1.5%만 올려. 그래서 6% 정도 현재 정부안보다 0.5 정도 올리는 건데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용사 뭐 펀드 이런 거 쪽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거 6% 못하면 막 바보 취급당하죠. 약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워런 버핏이 아니라도 돼. 네, 그거는 그건 해야죠. S&P가 10년,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S&P 인덱스에만 투자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 10% 났어. 예. 6% 못할까?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6%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작년에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제가 거기 민간자문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보강을 하면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금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2명을 기금 전문가를 불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저예요.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기금 운용 전문가 교수님이 계셨잖아요. 둘이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기금 운용 수익률의 장기적인 타겟은 6%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데이터로 다른 분석을 했는데 6%가 딱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가름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기금 예. 쪽이 가장 확실하고 다만 국민들이 추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내를 해주셔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재정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다시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그러니까 재정 투입은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예. 연금을 20%나 깎아도 자동 안정화 장치로 불과 2080년, 그러니까 지금 10살애가 뭐 70살이 되면 기금 고갈 발생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 세대에는 매년 삼성전자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의 재원을 그때 정부가 매년 국민연금에만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된 걸 줄 수가 있어요. 한 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거야말로 미래로 떠넘기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 정부가 1%를 해주면 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리 조금씩 갚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정부가 1%씩 내주기 시작하면 미래 세대도 대대손손 정부가 1%씩만 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제 생각이라기보다 이제 저자들의 공동 생각이기도 예. 하고 꽤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인데요. 재정 투입은 이제 이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재정 투입의 시점일 뿐이에요. 예. 빨리 해서 우리 세대부터 하되 조금씩 내느냐, 그렇지. 그냥 약간 모른 척하고 뒷세대에게 좀 큰 덤탱이를 씌우느냐. 어차피 우린 그때 죽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이, 같아요. 그러진 않지. 네,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지. 그렇죠, 그럼 그렇죠. 받아들이실 거라고 그럼요, 봐요. 그럼요. 가입자들 사이에 세대 간 형평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는 의문은 그거예요. 이번 세대 정부는 다른 세대 정부에게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요? 지켜야죠. 그 말 그대로 따르자면. 네. 가입자들에게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셈이죠. 이 제도는 사실 국민들이 좋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것을 조금은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형태로 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오케이. 예. 근데 세대 간 형평성은 중요하고 가입자들끼리의 세대 간 형평성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안 하면 먼 미래 정부는 감당 불가능하죠. 어떻게 1년에 삼성전자 시총 3분의 1씩을 국민연금에만 태웁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예. 우리 세대부터 하면 GDP 1%면 되거든요. 큰 돈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기초연금보다 적은 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기초연금이 올해 24조 나가거든요. 24조나 나가요? 네, 근데 기초연금을 현재 33만 원인데 40만 원 인상할 거니까 이게 이제 뭐 그 계산을 하면 GDP 1.3% 2.4%가 될 텐데 노인 수는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그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GDP의 한 4.5%? 예. 이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훨씬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체적 숫자로 보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세대 간 형평성은 좀 지켜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을 때는 30대였어 가지고 목소리를 되게 자신 있게 낼 수 있었어요. 네. 왜냐면 40대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나는 피해 본 세대였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50대에 가까워지면서 목소리 힘이 빠져요. 예. 왜냐면 다음 세대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든 주체인 정부에게도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막말로 나라님들이 게으름 피우셔가지고 위정리 부채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한테는 야, 니 좀 더 받아갔으니까 너 더 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님이 솔선수범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GDP 1%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뭐 다음 세대 정부가 하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 글쎄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부 안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험료 차등 인상 얘기를 안 꺼내셨으면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실은 재정 안정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거면 20대도 빨리 올려야 재정 안정이 되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렇겠습니다. 근데 20대한테 천천히 올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감정적인 부분, 정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 가치는 세대 간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세계 연금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라는 쓰시는데 뭐 어쨌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차등된 보험료 인상이라는 대단히 강한 이제 정책을 던질 때는 정부도 다음 세대 정부에게 어떤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정 투입 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저 재정 투입 정말 싫어요. 세금 더 안 내고 싶거든요. 예. 근데 내야죠. 예. 우리부터 내야죠. 그렇죠. 예.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솔루션을 제시해야지 뭔가 거기 안에 사심이나 흑심이나 다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금 문제만 나올 때마다 꼭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야, 그냥 좀 다 돌려줘라. 그냥 줘버려라. 그냥 자기 냈던 거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없애버려. 내 다 그냥 사적연금으로 할게. 그게 공평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댓글 보면 꽤 있어요. 네. 특히 청년 세대가 많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이제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중장년층은 난 많이 냈는데 그럼 많이 돌려받을 텐데 그러면 내가 낸 만큼 돌려받으면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형해화되고 없어지는 건데 네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상위 계층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이제 벌지 않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연금 제도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야 그냥 돌려줘라. 돌려줘.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냥 하라 그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사적 연금으로 그냥 다 퉁치자. 개인연금으로. 연금이 필요합니까?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뭐 그 적지는 않아요. 예. 네, 적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401k, 그러니까 예. 사적연금 중심인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나라 그러니까 아니죠. 그런 것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 연금 역사를 보면 이게 막 사적 연금 401k 뭐 DC 위주로 가려고 했던 게 원래 정책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최초에 국민연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민연금 정말 최소한으로 지금 기초연금처럼 한 3-40만 원 정도로 하고 퇴직연금 위주로 해고 네가 알아서 굴려라고 했으면 사실 그 얘기가 맞죠. 예. 근데 그 이미 일어난 일과 그렇죠. 어떤 예. 제도의 연속성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부모님의 삶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것들이 섭섭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고마운 것도 많지 사실. 그럼요. 예. 네. 고마운 짠하죠. 것도, 지금 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눈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짠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현재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아까
연금 기금이 1,100조가 있다 그랬는데 1,700조가 모자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딱 끊는다면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2,800조 분의 1,100조만큼씩으로 연금을 비례해서 줄여 받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강 그게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예. 아마 이제 최 기자님은 뭐 맥스로 내셨으니까 제 느낌상 계산상 한 그래도 국민연금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빚잔치를 하면 연금 이제 8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 예, 예. 왜냐하면 뭐 2,800조가 있었는데 1,100조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원금까지는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원금은 약간 이자율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이제 진지하게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수업이 뭐 금융인공지능 뭐 이런 걸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한 번씩 애들이 졸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들 열받아 하죠. 기분 나쁘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연금 한 번도 안 냈어요. 대학생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하면 예. 이제 필요성 정도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그 불만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처럼 401k, 그러니까 퇴직연금 기반으로 내가 내 어떤 노후를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만약에 우리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었을 때 예. 그때 연금을 낼 기회가 없었던 그때 이제 뭐 중장년층 60세 이런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뭘 얼마라도 줬으면 기금이 고갈된 다음에도 봐라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하에서 보험료를 안 낸 앞세대에게도 우리는 연금 급여를 줬다. 그러니까 기금 고갈은 당연한 거고 너네들 우리를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게 성립하죠. 그러네. 근데 그때 연금 보험료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그냥 버렸어요. 그랬구나.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빈곤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1988년 이후에 기금이 쭉 올라갔다가 그게 2055년이든 2088년이든 예.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어쨌든 그 사이에 있었던 세대는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안 모셨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뒷세대가 불만을 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남는 거 딱 한 거예요. 덜 받는 것조차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0%나 깎아도 기금 고갈이 됩니다. 근데 빨리 돈을 분담을 하면 가입자, 정부, 기금. 그럼 연금 깎지 않고 기금이 영원히 유지되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뭐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또 큰 몹쓸병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때 그 세대가 그 변동성에 맞춰가지고 약간씩 고쳐가면 돼요. 그렇죠. 현재 우리 세대는 앞으로 70년간의 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추계 하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라든가 뭐 기금운용 수익률이라든가 정부의 재정 투입 같은 거를 정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변동이 생기면 조금씩 바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하면 다음 세대도 그걸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기금이 다 고갈돼 버리면 인구 구조가 개선되면 좋겠지만 한동안은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저는 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안은 어떤 의미는 저는 그래서 그 세대 간 차등 보험료 인상을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저렇게 되면 제 가슴에 있는 다음 세대는 죄책감이 좀 없어질 것도 같아요. 근데 예. 뭐 이왕에 하시는 거 왜 가입자만 그러냐. 정부도 20조 정말 큰 돈인데요. 또 못할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초연금, 그러니까 정부의 개혁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되게 큰 꼭지로 들어갔는데 그게 한 지금 24조니까요. 한 6조, 7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도 바로 탁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고령화를 지나서 초고령화가 확정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최 기자님이나 저 같은 세대가 은퇴한 다음에 연금 잘 받으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덜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애들은 우리를 모셔야 된다는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금 받으면서 이제 또 소비를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다 자기 앞길, 그러니까 앞가림을 해버리면 사실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나는 애 안 날 거야 뭐 그런 댓글들을 보면 내가 애를 낳았자 노인들 연금 내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는데 실제로 메시지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출산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에 나온 얘기가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그 얘기 들으면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연금 내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 없는 현 시점에 그거를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의 역사가 되게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1988년 기준으로 보면 한 35년밖에 안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99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험료 3%에 70% 받으면 사실 얼마 안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때는 강제 가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999년으로 따지면 25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개월 2번이나 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보다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인구 구조가 너무나 급속도로 빨리 악화된다라는 것. 그렇죠. 좋은 상황은 뭐냐면 연금 개혁이 엄청 빨리 시작됐다라는 것. 야, 성격이 급하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하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막 되게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열받고 저도 처음엔 열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위원회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화나가지고 네.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객기로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형태라고 봐요. 그러네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2,500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 단일 기금, 단일 제도로 묶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예. 개혁 논의하면 시끄러운 게 당연하고요. 아 저놈 나쁜 놈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 가지 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공감하고 있는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좀 떠넘기는 말자.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재정 투입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요.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제 그 옵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빨리 해서 GDP 1%로 세이프를 시키느냐,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게 매년 삼성전자 3분의 1씩을 뱉어내게 하느냐,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빨리 움직이면 돼요. 빨리 더 내고 빨리 재정 투입합시다.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연금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좋은 거지 뭐. 나중에 5천만 명이 살든 4천만 명이 살든 그렇게 평화롭고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금 총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우창 교수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1저자, 2저자 분들이 나오셨으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어떤 인사이트 넘치는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아니, 일저자 뭐 유원종 KBS 기자는 의미 없어. 네, 네 이제 제가 역시 프린스턴 박사가 최고다. 제가 이제 막내여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1저자, 2저자 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우창 교수님이셨고요. 1저자, 2저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크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이 책의 세 분 저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